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2024년 9월의 시험본 물류 1급 1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ERP,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적인 기술과 관계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현재 ERP는 각 영역 내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독립적으로가 잘못됐네요. 통합 업무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 독립으로 잘못 나왔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굳이 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시험 보실 때 얘기하는 거고요. 공부하실 때는 나머지 지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1월부터 ERP 부분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부분 추가된 거 아시죠? 한 챕터 더 추가됐습니다. 거기가 추가로 나오니까 공부할 때 꼭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해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ERP 도입 기업의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훈련 괜찮죠? 전사적인 참여도 맞습니다.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죠. 답은 3번. 자, to be process는 as is 분석은 석계축현 단계에서 분석 단계고요. to be는 설계 단계였죠. 바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4번 문제. 4번 문제도 매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ERP 5문제는 매번 나왔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딱 보면 그쵸? 3번입니다. 이건 계속 나왔던 거라. MIS는 수직적 업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ERP는 수평적 업무를 처리한다. 답은 3번이다. 자, 5번입니다. ERP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기업의 구성원의 업무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다. 괜찮아요. ERP 시스템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멀티벤더가 그런 내용이었죠. 답은 2번입니다. 지금 ERP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5문제가 우리가 풀어봤죠. 보통 5문제가 나오는데 이 5문제가 하나당 2점씩이에요. 1급에서는. 그래서 10점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손익분기점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을 산출하면 얼마입니까? 손익분기점 공식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식이 2개가 있어요. 그 수량을 구해서 그냥 단가를 구하는 공식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매출액을 그냥 바로 구하는 공식은 고정비 나누기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죠. 변동 비율은 변동비분의 매출액분의 변동비로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근데 얘로 하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정비 나누기, 지금 여기도 가격과 변동비를 줬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 마이너스 변동비를 하면 우리가 수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Q라는 게 나오고 얘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 비용을 갖다 구할 수 있다 하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두 번째에다.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연간 고정비는 150만원 마이너스 그죠? 2,000원 빼기 500원이죠. 그러면 결국엔 그쵸?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은 내용이 나오겠죠. 자, 뭐가 나와요? 100개 나오네. 100개. 예를 들어서 100개 나오나요? 거기다가 뭐 곱하면 돼요? 여기다 단가 곱하면 되잖아요. 단가. 판매 가격 2,000원. 그러면 얼마? 그쵸. 200만원이 나오겠다. 요거는 1000개 나오고 2,000원 곱하니까 200만원이 나오나 보네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고요. 두 번째 거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판매 할당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 영역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법 했습니다. 영역이죠, 영역. 그럼 뭐예요? 그죠? 거점별이 되겠습니다. 거점별. 자, 월별은 뭡니까? 연간 매출을 12개월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과 시장별은 말 그대로 잠재력이 있는 지수를 그 지역별로 구하고 그 지역에다가 그 구매력을 판단해서 상권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목표 매출액을 할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 다음에 상품별 서비스별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제품과 서비스별로 판매액을 구체화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답은 그쵸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가격 유지 정책 중에 리베이트 전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리베이트는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자, 판매 금액 일부를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에 대한 성과로 성과금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과금 미리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보상적 기능, 통제적, 관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2번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 받았으니까 그걸 판매해야 되니까요. 리베이트 비율은 일정 기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관습 또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8번은 1번. 자, 9번. 고객에 대한 과거의 판매 실적만을 근거로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중점관리 대상, 우량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는 방법은 여기 판매 실적만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죠, 하나. 기준이 하나면 파레토 분석이고요. 기준이 2개면 매트릭스 분석, 다른 말로 하면 이원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준이 3개 이상이면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이 됩니다. 6시그마는 품질에서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거래처별 여신한도 설정 방법 중에 여신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신한도액은 거래처의 총 매입액 곱하기 자사의 수주점유율 곱하기 여신기간입니다. 교과서 보시면 얘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매출액에 의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타사 준용액은 동종의 업계의 그 한도 설정액을 보고서 저대로 해볼까 하고 따라가는 걸 타사 한도액 준용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표에 의한 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회수성, 성장성 지표를 고려하는 걸 우리가 경영지표에 의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총이익에 의한 방법은 3년간의 회수 누계액 곱하기 평균 이익률, 기억나시죠?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과거 총이익액, 즉 몇 년치를 놓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다. 자, 11번.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소매 가격을 1,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원가를 봤을 때 소매업자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 소매 가격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도매 가격 더하기 소매업자의 영업비, 도매 가격, 소매업자 영업비, 그 다음에 이익이 되겠죠. 자, 도매 가격 얼마? 여기서 도매 가격은 400원. 근데 소매 가격을 줬어요. 얼마래요? 1,000원. 그리고 소매업자 영업비가 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600원이니까 얘가 당연히 그렇죠. 얘가 X인데 얘가 400원이 나와야만 1,000원이 되겠죠.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집한 후에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그쵸. 델파이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델파이법. 자, 13번 문제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기 위해 비어음의 어음기간을 90일로 조정하였다. 비어음을 90일로 조정했대요. 그랬을 때 A 어음기간은 얼마로 조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어음 회수 기간을 한번 구해볼까요? 얘를 갖다가 1억 곱하기 0 더하기 2억 곱하기 60일 더하기 3억 곱하기 120일 하면은 전체를 갖다가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6억으로 나눠주면 얘는 그렇죠. 80일이 나와요. 80일. 근데 이걸 갖다가 몇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60일이 되려면 1억 곱하기 0 더하기 2억 곱하기 X죠. 더하기 3억 곱하기 90, 얘를 또 6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결국 구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그쵸. 요 S는, 그쵸. 45일이 나온다는 거.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14번. 채찍효과에서 발생하는 이유와 채찍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불안정한 가격 구조. 그쵸. 얘 때문에 채찍 효과가 발생합니다.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당연히 채찍 효과는 발생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폭이 증감 정도가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한다죠.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변동이 증가하니까 미리 재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다. 답은 2번이다. 15번. 자, 공급망 물류거점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SCM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의 근처에 위치한 물류거점 운영 방식,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요? 지역 물류거점이라고 부르죠. 지역 물류센터. 즉 지역 물류센터 방식을 지금 직송이라고 잘못 놓은 거네요. 직송은 뭡니까? 그죠? 생산자는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바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준 거였죠. 직송의 단점은 뭡니까? 물량이 적을 때는 활용도가 낮다는 거. 그쵸? 그리고 한 번에 갈 때 좋은 점은 뭐예요?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단점이 존재한다. 자, 크로스토킹과 통합지역 물류센터 VMI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6번. 생산에서 직접 소요되는 우원부자재를 제외한 간접적인 소요자재. 자,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나 유지, 보수, 운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MRO 자재라 하죠.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해가지고 유지, 보수, 운용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17번. 1회 운송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 여러 목적지를,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나가서 A, B, C 거래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돌아서 배송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순환 배송 방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중에 물류관리사 쪽으로 가면 세이빙 기법이란 것도 있고요. 여기서 비용을 아끼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인 노선을 가는 건 다이어그램 배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은 2번이 답이 되고요. 18번. 다음 중 창고관리 출고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먼저 수행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일 먼저 주문이 들어오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마감부터 해야 되겠죠. 마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현장에 피킹 리스트가 출고 계획이 세워지고 출고 지시가 떨어지면 피킹 리스트가 뽑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더에 따라서 피킹하는 오더 피킹 시스템에 의해 물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물건이 다 나오게 되면 분류하고 이상 없는지 검사하고 포장하고 적재해서 출하된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주문 마감이 없으니 그 주문 집계가 없죠. 주문 집계가 없으니까 지금 뭐가 돼요? 여기서 주문 마감 집계가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문 요청 그 다음에 마감 집계니까 답은 4번. 19번. 다음 공급망 프로세스에서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직접 입력하세요. 비용은 자, 여러분들 Q, C, D, F라고 있습니다. 공급망 프로세스의 Q는 뭐예요? 품질. C는 비용. D는 D 또는 T라고 한다 했죠? 납기 또는 시간입니다. 시간. 납기 또는 시간. 그 다음에 F는 유연성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비용 나왔고요. 시간 나왔고 유연성 나왔어요. 없는 건 뭡니까? 그죠? 품질 없네요. 품질. 그냥 바로 내용을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요즘엔 QCDFS라고 해서 서비스까지도 품질 쪽에선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제품 A 재주문점 수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래요. ROP 포인트는 ROP는 일평균 소요량 곱하기 리드타임 더하기 안전재고죠. 그죠? 일평균 소요량은 얼마예요? 일평균 소요량은 지금 10일, 리드타임이 10일이 걸린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소요량은 지금 얼마입니까? 자, 일평균 소요량을 지금 보려고 하니까 영업일이 안 좋네요. 300일이고 연간 판매량은 6만 개래요. 그러면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일평균 소요량은 6만 개 나누기 300개. 300개. 그래서 얼마? 200개가 나오네요. 일평균 소요량 200개 곱하기 10 더하기 안전재고 5,000개 하면 얼마? 그쵸. 7,000개입니다. 이 문제 괜찮은 문제네요. 짧은데 괜찮은 문제. 일평균 소요량을 안 주고 우리 보고 구하라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에서 구매 관리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으로 적당한 것은
시장조사, 구매 원가 분석, 구매 가격 결정, 그 다음에 공급자 선정 및 평가, 계약 및 납기, 규격 및 검사 관리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뭐예요? 그쵸? 구매 실무가 되겠죠. 구매 전략은 구매 방침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매 방법을 결정하는 건 구매 전략. 구매 실무에서는 시장조사 및 원가 분석, 구매 가격의 결정, 공급자 선정 및 평가, 그 다음에 계약 및 납기 관리, 규격 및 검사 관리가 실무. 분석은 뭐예요? 그쵸? 활동의 성과 평가, 구매 활동의 감시가 들어갑니다. 이거 아마 1급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강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22번. 구매 가격 결정 방식 중 성격에 따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산이익률, 코스트 플러스 방식, 손익분기점 방식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죠. 얘는 비용 중심적. 입찰 경쟁 방식은 뭐예요? 그렇죠. 얘는 경쟁자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 구매자 중심적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여기서 몇 번? 그렇죠. 1번입니다. 자, 23번. 시장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시장조사의 목적은 품질 결정, 공급자 선정, 구매 가격 결정, 생산 공정 개선이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는요. 구매 가격을 결정하고 품질 조달 기간을 결정하고 수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지불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답은 4번. 거래처 분산구매의 장점입니다. 우리 집중구매와 분산구매가 있었죠. 그래서 집중구매는 제가 구매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푸실 수가 있고요. 분산구매는 바로 근처에서 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급하게. 자, 분산구매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매 시간이 길어진다. 얘는 집중구매. 절차가 복잡해진다. 집중구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얘죠. 바로 옆에서 살 수 있으니까. 가격과 구입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건 뭐냐면 대량 구매를 통해서 집중 구매하면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 말고도 뭐였어요? 긴급 구매에 유리하다는 게 분산 구매의 장점 중에 하나였죠. 답은 3번. 25번. 구매 당월락입니다. 구매 당월락 개념을 보시면 우리가 월초, 월중, 월말이라고 불렀을 때 월말부터 이후까지 그 기간에 그냥 꽁으로 주겠다는 거죠. 할인 기간으로. 그래서 할인 기사는 다음날 1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8월 10일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후에 결제 조건을 이건 근데 문제가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 8월 10일은 월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교재에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25일 이후에 주는 개념인데 문제를 또 이렇게 내셨으니까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겠죠. 10% 할인율로 20일간의 할인을 갖다 해주겠는데 엔드 오브 먼스를 해주겠다. 그러면 9월 며칠까지 지급하면 되냐? 9월 20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그죠? 26번입니다. 구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을 한글로 쓰세요. 향후 거래 조건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 계약서의 해제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발생한 계약사항을 소급하여 무효로 함을 얘기한다. 약간 법정 용어인데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해제라는 자체가 그 발생된 행위를 갖다가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함을 의미하고요. 해지는 틀려요. 해지는 미래에 대해서만 여기는 미래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무효하다는 거고요. 해제는 과거 소급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제는 과거 소급, 해지는 미래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법정 용어예요. 자, 27번입니다. 자, 27번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무역 법규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 이거 간단하게 보시라 했죠. 통관, 관세, 세금에 관련된 건 관세법. 그 다음에 전자거래,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거래를 통해서, 그럼 전자거래 기본법. 자, 돈에 관련된 건 외국환거래법.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럼 다 뭐라고요? 그쵸. 대무역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원산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신 게 없을 거예요. 교과서에. 짜지구리하게 잔뜩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대무역법이죠.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면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ERP를 공부하시면서 굳이 안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자, 28번 문제입니다.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국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쵸? 괜찮아요. 내국 물품입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건.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 되기 전의 물건은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외국 물건이라 부르죠. 외국 물건. 2번은 외국 물건에 해당되고요. 수리되면 내국 물건이 되는 거고. 신고 전 반출된 물품.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것들. 다 1번, 3번, 4번은 우리나라 거. 자, 29번입니다.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수입자가 무역 물품에 대한 선적 진행 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자, 나눠서 낸다는 얘기죠. 자, 선적이 완료된 후에 3분의 1. 그 다음에 주문 완료된 후에 3분의 1. 그리고 도착해서 3분의 1. 계약했을 때 3분의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진불이라고 하는 거죠. 누진불은 수입자가 물품을 선적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선적이 완료된 후에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완료되면 3분의 1. 거래 계약되면 3분의 1.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제일 마지막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3분의 1을 마지막에 주는 거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죠? 누진불이라고 부른다. 누진불. 연불은 선적 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사전 합의가 있었겠죠. 일정 기간 뒤에 돈을 갚아라. 그렇게 약정 기간 후에 돈을 갚는 건 연불. 유전세 개념하고 비슷하다 했습니다. 현물상환불은 우리가 코드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수입 물품지에서 현물상환불은 수입지의 수입 물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구를 떠나서 수출지를 떠나서 수입지에 도착을 하면 선적 서류를 가진 수출자의 대리인과 수입자의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통관을 같이 한 후에 수입자가 직접 물건을 갖다가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바로 물건을 인수하면서 돈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 했다? 그쵸? 현물 상환 방식, 서류 상환 방식은 거꾸로죠. 수출자 쪽에서 수입자의 대리인과 수출자가 나와서 물건을 실으면서 확인해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서류 상환불입니다. 그래서 코드와 캐드라고 부르는데 많이 나오죠. 30번. 환율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타 매매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전시란 매매율이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1번 맞고요. 외국화 은행은 외국화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매일 고시하게 된다. 여기도 맞습니다. 환율에 따라 관세 세액의 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이 달라지죠. 그건 당연하고.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은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외국한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정한다 아니죠.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은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환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건데요. 은행마다 그리고 외국한 은행장이 외국한 은행 간의 매매율을 기준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전할 때 보면 다 다르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31번. 어떤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 조건이다. 인코텀지 2020에 관한 영어래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책임진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명한 수출국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부담은 사라진다. 자,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사라집니다. 자, 매수인이 지정한 수익권 목적지까지 운송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죠. 여기 포인트네요.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이란 거 없으니까 C, PT가 되겠죠. 왜? 복합운송이니까. 됐죠? 복합운송이니까. 자, 32번. 보기 안에 들어간 해상보험에 관련된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해상보험에 관한 국제법규는 없으며 세계 각국이 거의 런던 보험자협회가 제정한 괄호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얘는 뭐냐면 적하보험약관이라는 겁니다. 협회 적하보험약관. 협회 적하보험약관이라는 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ICC ABC로 최근에 쓰고 있는데 그냥 참고로 32번 약간 지엽적인 걸 낸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한번 교재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